피자 한 판. 인원은 5명. 어떻게 나누는 게 공정한 것인가? 기리의 문학 길드다 강. 청년 공정을 묻다. 안녕하세요. 길드다의 김고은, 김지원, 차명식입니다. 네, 저희가 3강에 걸쳐서 청년 공정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3명의 청년 말고도 또 다른 청년들은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세대 사이에서 공정이 실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함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이 뭐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지? 공정함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세상에는 페미니즘, 세대 갈등, 문화 갈등 등 공정함이 이슈가 되지만 실제 공정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공정함이 주는 편안함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함이 인터넷 세상에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없는 것 같다는 말을 하신 거죠? 현실에서는 크게 이슈가 말로 안 나온다. 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이제 막 단어들이 떠돌긴 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게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단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인터넷으로 이제 불만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걸 이제 나 사장이 나보다 돈 많이 받는다고 거기에 들이박는 직원이 진짜로는 없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급이 존재하고 남성은 힘을, 여성은 사무를 하도록 유도하고 여기가 그래도 스타트업이라 그런 게 정말 없는 편이지만 그걸 저희가 호칭도 안 쓰는데 그럼에도 안 쓴다고 해서 직급이 받지 않고 차별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주는 효율과 회사의 이득을 생각하면 꽤나 많은 것들이 그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 덕분에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개개인이 말을 못할 뿐이지 공정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처럼.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성이 가장 대두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제도로서 입시라는 제도를 갓 경험을 하고 현재 사회에 진출한 상태로 또 다른 이제 공정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스펙을 쌓아야 되는 그런 환경들에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에 대한 담론을 굉장히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충족시켜야 되는 기준이 있거나 혹은 랭킹을 매겨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 판단 기준이 과연 공정한지 이 판단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공정이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합당한 제도인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1번 질문에 대한 생각들은 20대 남성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세은 씨는 회사에서 공정 얘기를 실제로 나누거나 그걸로 뭔가 움직여지지는 않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공정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신 것 같고 서구 부서구 씨는 대학교에서는 특히 남자인 친구들과 동성인 친구들과 공정에 대해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슈가 된다고 두 분 다 이슈가 된다고 볼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실제로 그걸 어떤 담론으로 끄집어 와서 말로 끄집어 와서 이제 친구들과 직접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게 이제 체감은 너무나 뼈저리게 하는데 그걸 이제 입 밖으로 꺼내서 직접 문제 제기 언어로 만들어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냐 이건 이제 서구님은 대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세은님은 직장인. 직장인이기 때문에 오는 차이도 좀 있을 맞아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서구님은 20대 남성이고 세은님은 20대 여성이라는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저 여기까지 봤을 때는 서구님 아직은? 말에 따르면은 어쨌든 자기 본인 동성 또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또 아직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분들 잘 들을게요. 재밌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90년대에는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이 80%였어요. 근데 현재에는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8%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자체가 벌써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K자 양극화라고 해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가까이서 생각해보면 뭐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뭐 벼락부자가 됐다, 제 주변에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고, 오, 주식으로 실제로 있어 그런 케이스가? 지금 20대에 여러분 뭐 주변 네 큰 주변에 돈을 벌었다, 없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돈으로 돈을 불리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 사이에서 공정이 실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이 뭐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지? 정규직과 이 임시직 사이의 임금 격차의 공정 이런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취직에 있어서 기회의 공평 뭐 이런 걸 말하는 건지, 그 직원과 손님 사이의 그 갑질 그런 것에 평등 그런 걸 말하는 건지, 사실 되게 광범위한 것 같아서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라면 뭐 이슈긴 하겠지만 되게 모르겠다,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딱 정확하게 어떤 문제다,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도 않고 너무 다양하게 사소하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한 번에 해결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뭐 이슈화가 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의견도 모아지기가 힘들고 너무 다양한 사례의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게 통합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네, 이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는 의견과 공정이 이슈가 되고 있느냐는 의견은 조금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약간 혼동돼서 답변에서 저는 좀 쓰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체감을 하고 있고, 내가 다양한 경험의 맥락을 통해서 보고 이제 불공정하다는 것을. 불공정으로 인한 문제 제기나 아니면 이제 그걸 자기가 직접 느끼거나, 그건 이제 다들 어느 정도 폭넓게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이제 언어화할 수 있느냐, 어떤 말로 혹은 정돈된 어떤 방식의 문제 제기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상황마다,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맥락마다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 공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전반에 걸쳐서 이제 공정에 대한 공정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되게 핫하긴 한데, 그거를 정확히 막상 그걸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포커싱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것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조금 비슷한데 다르게 들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공정이란 단어가 여기저기서 쓰이는 것도 많은데, 그 공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삶이 뭔가 역동하고 있는가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은 이미 너무 충분히 많이 되고 있는데, 공정이라는 말은 충분히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정을 토대로 뭔가가 달라지고 있는가? 이 사회가? 혹은 나의 삶이? 그건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고은이가 말한 것처럼 말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만복님 인터뷰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공감이 가는데,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공정과 관련된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만복님과 세은님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공정 논의가 있기는 한데 그게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근데 반면에 서준님 같은 경우에는 통계라든지 그 통계와 내 삶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관심이나 자기 행동 반경이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좀 나랑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 보실까요? 전 절대 답답해. 아까 말할 때 너무 회사의 비관적이야. 원리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공정하지 않은 귤들이 주는 긍정적 면모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게 바꾸려면 너무 큰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그 어려움들을 하루아침에 타파할 수 없기 때문에 비관적인. 만약 된다고 해도 몇 백 년은 걸리지 않을까? 회사도 힘든데 생각을 그거는 합니다. 되겠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살 어린, 어떻게 보면 가장 21세기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20살 그 여자 직장인에게는 세대 갈등과 성별 갈등, 문화 갈등이 해소되면 너무 좋고, 바라는 바인데 그게 해소가 되면 회사 정말 오래 다니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하지만 그 원해피 갈등을 아니야? 어쩔 수 회사에 대한? 없이 조장하는 여러 문화에 걸쳐진 사람들에게는 바로 공정함을 들이대는 게 폭력이지 않을까? 사실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 시대, 현 시대적인 생각이라고 사회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정만을 외치며 그들에게 강요를 주장하는 것도 쌤쌤이 똑같은 폭력이 아닐까?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공정의 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규범화돼 있고 문화화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그게 이거 공정하지 않으니까 고쳐라라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폭력으로 느낄 거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이 공정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선거나 정치제도 같은 것으로도. 그러니까 예컨대 세은님 회사에 공정하지 못한 문화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제도적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이제 그걸 폭력이라고 느낄 거고, 그리고 이제 반감을 품을 거고,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바꾸는 조치가 내려와도 여전히 제도가 포착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회사도 힘든데 제도 정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첫 번째에 있었던 거고, 갈등이 해소되면 좋겠지만 이게 제도 정치가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게 폭력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있는 거고. 사회 공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소수자나 이런 약자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제도는 분명히 뭐 장애인들의 편의 시설이라던가 그런 시설들은 분명히 이런 사회적인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이제 꼭 제도 정치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모님 강의를 보셨나 봐요. 사회 공정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부분도 너무나 많고, 특히 방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그런 갑질이나 차별, 이런 불평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영향력을 끼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도 엄청 많지 않나. 그 만복님도 어떤 의미에서 세은님이랑 비슷한 의견인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뭐 고은님도 얘기했고 만복님도 얘기했고,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제도가 해결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사실은. 지원해줘야 되는 영역이 약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데, 불평등한 문화까지 제도가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거죠? 더 공정할진 모르겠지만 더 불공정해지는 방향은 그래도 우리가 투표를 함으로써 정치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금보다 사회복지 예산을 늘릴 정치인, 그다음에 OECD 상위권인 노동시간을 줄일 정치인 정도는 우리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 아십니까?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실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 실력만 보는 게 과연 공정한가? 예를 들자면 현재 서울권에 있는 인기대학, 인기학과의 대부분이 강남 출신이란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과연 공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도 정치가 다 정리해야 돼?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정성에 대한 담론이 이렇게까지 사회에서 뜨겁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 정치 내에서 공정 실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공정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불공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도 정치에서 마련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공정하지 않은 것들을 공정이라 여기고 또 공정한 것들을 공정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공정함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부 다 다르고 그 판단 기준은 굉장히 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사실 그 내막을 조금 더 뜯어서 보고 나면은 그 안에서도 분명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사람들이 어떤 공정에 대한 그런 감각을 함께 맞춰 나가면서 그에 따른 제도를 조금씩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어떤 제도권 주체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떤 영리 주체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말이기는 한데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제도 정치에서 가능하나 제도 정치만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러니하네요. 그 대선 후보 이번에 연설에서 가장 쟁쟁한 두 후보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단어가 공정이라고 둘 다 똑같이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제도권의 정치에서 가장 핫한 게 이제 공정인데 제도권 정치로는 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인터뷰하신 모든 분들의 일단 공통된 의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세연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그렇죠. 보고 계시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좀 제한된 역할은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명백히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서구님께서 얘기하신 제도권 정치에서 기준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좀 포인트지 않나. 근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저는 또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저는 살짝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제 사부님 말했지만
근데 성우님이 동시에 같이 지적한 게 영리 주체들이 그러한 기준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고, 전 정확히 그것 때문에 영리 주체들이 사실은 이 공정의 기준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걸 이제 정치권으로 가져가서 투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사실은 제도 정치가 그런 공통의 기준을 만드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울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쉽지 않죠. 물론. 근데 물론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그 기준을 말하는 거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지만 워낙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제도 정치가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제도 정치는 어떤 제한된 영역을 수행하고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도 정치가 그 공정의 기준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사실은 내 의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이제 각 다양한 영리단체들이 서로 이익 투쟁을 하는 형태인 현 시점에서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인가? 설령 정부에서 이게 공정의 기준이야 라고 하는 거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던져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그게 우리의 사회적 합의야 이렇게 동의할 것인가? 저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도 정치라는 단어를 각각 조금씩 다 다르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서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 정치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얘기했던 게 투표였던 거잖아요. 이제 투표로 어떤 후보를 뽑아서 적어도 뭐가 안 되게끔은, 노동 시간이 더 늘지 않게끔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제도 정치를 보셨고, 서구님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제도 정치. 그래서 토론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사람들끼리 그 공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약간 그 기반 자체를 지금 제도 정치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서구님이 얘기한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기능할 수는 있으나, 이거 그 공정이라는 개념 혹은 어떤 주장들에 대한 합의가 없이 제도 마련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되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서준님의 주장이 소극적인 어떤 대처는 가능하나 적극적인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라는 질문과 저는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가 뭘 바꿀 수 있는가라는, 그러니까 투표는 공정한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준님도 비판하는 이준석의 공정과 뭐 장혜영의 공정과 이런 것들이 되게 온도 차이가 심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이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면 그만큼 내가 투표한 만큼 내 의견이 반영되는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역차별 제도는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정에 가깝진 않은 것 같고, 공정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모두에게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 아닌가. 슈퍼맘처럼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왜 너는 아이만 키우냐, 돈은 나만 벌어오냐,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정제되면 나도 일을 할게, 애도 보고. 그러면 나는 애를 보는데 일도 해야 되니까 힘들죠? 슈퍼맘이 아니라 그 슈퍼데디? 왜 너는 일만 하냐, 애 안 보냐? 일도 하고 애도 볼게. 그러면 힘들죠? 서로 할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 분야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문화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최근 고은님이 강의하신 청년 공정을 묻다를 보고 모두와 많이 같은 보셨네요. 성별이라도 같은 능력을 지닐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역차별 제도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어떤 제도가 실행이 됐는데, 그 제도가 약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오히려 어떤 일정 부분
손해나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게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아무런 설명이나 공감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실행이 돼버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느꼈던 그런 경우는 큰 마트에 가면 있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보고 제가 이게 뭐 이상한 게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범죄가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한 제도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명도 없고 그 논리가 서로 공감이 되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여성 전용 주차장을 그냥 딱 만들어 버리고 거기 이렇게 문 앞에다 설치를 다다닥 해놔버리면 그걸 갑자기 어느 날 본 사람은 되게 당황스럽고 오히려 이게 너무 역차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역차별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좀 얘기가 잘 되고 서로 공감이 되는 그런 어떤 논리가 있어서 서로 합의가 잘 돼야 되지 않나. 뭐 지방 시골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 아니면 소수자 약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 이거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부와 권력, 이거는 세습될 수밖에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권 대학 명문대 학생들 대부분은 잘 사는 학생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기사는 여성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사긴 했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경찰은 어쨌든 경찰의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건데 여기서 여성이라고 체력을 적게 본다, 이거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라는 역할을 할 사람을 뽑는 거지 꼭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뽑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여성 경찰들이 범죄자를 제압하지 못한다, 이런 기사 많이 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러한 역차별 제도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방금 말했다시피 약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진짜 뭐 역차별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라. 역차별에 대한 얘기는 사실 20대 남자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죠. 특히 이제 현재 우리나라 안의 이슈가 남성 대 여성 간의 그런 젠더 갈등으로 되게 많은 것이 치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차별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는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역차별이라는 말보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이라는 혹은 약자 집단 우대정책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 안에서 혐오가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차별, 그러니까 불평등과 그로부터 기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 사회는 혐오와 그렇게 멀지 않은, 그리고 혐오 가득한, 저는 제 관점에서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계속해서 차별받아왔던 사람들을 제도권 내에서 그들 집단을 우대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역차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역차별 제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예시가 있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올려 세울 필요가 있다 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글쎄요. 근데 다만 이 소수집단 우대 정책 혹은 약자 집단 우대 정책, 사회적 약자 집단 우대 정책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정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어떤 이 정책의 그래서 맥락을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사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뜯어보면은 그것의 당사자성이 결국에 그 피해 집단 안에만 있지는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정책을 시작하게 된 어떤 그 사회 구조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납득,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납득하지 않을 사람들은 언제나 있겠지만은 그렇게라도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단 그것이 더 많은 희생자를 낳기 전에요. 이상입니다. 근데 내가 잘 이해 못한 게 그 서준님이 그 경찰 선발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 10개면 똑같이 남녀 다 10개씩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오. 왜냐면은 여기는 너무 전제가 좀 그냥 전반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좀 되게 섬세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여경의 기준이 더 낮다는 거는 사실은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는 일단 여성의 신체가 남성의 신체 능력보다 명백히 뒤떨어진다라고 하는 일단 전제가 우선 깔려 있는 것이죠. 먼저 깔려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그 위에 후발적인 추가적인 장치들이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애초에 들어가는 여성이 근무하는 곳을 따로 배치를 해야 된다던가, 그러니까 외근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아야 한다던가, 저는 그 별도의 어떤 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뭐 차라리 경찰이 장비를 활용할 때 그 제압 장비를 활용할 때 그 기준을 낮춰가지고 여성의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범인을 제압하는데 무리가 없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 다양한 좀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적용할 때 그 충분한 어떤 의사를 묻는 과정과 그런 그 섬세한 보완 장치들이 뒤따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편이에요. 물론 당연히 그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한 맥락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충분히 그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약자한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준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건 거잖아요. 똑같은 능력을 낼 수 없으니까 그 딸리는 부분에 가산점을 준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산점, 그러니까 딸리는 능력에 대한 가산점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 자체가 약간 저는 능력주의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사회에서 원하는 능력,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배치, 이런 게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구역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당연히 그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예를 들면 장애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제가 이 강에서 장애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은 애초에 조건 자체가 이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회적인 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인 건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능력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능력 측정에서 미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약자니까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건가? 수혜의 대상인 건가? 그런 가산점을 줌으로써 수혜를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 자체가 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어떻게 각자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들을 어떻게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각자 그러면서 뭐 저희도 셋 다 능력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한 사람을 기준에 놓고 보면 두 사람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각자 능력을 쓰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지 저는 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가산점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같이 잘 살까의 문제다, 오히려. 그럼 경찰 공무원 선발 기준과 관련한 이 논의에서는 어떻게 관점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경찰의 능력이 무엇인가? 경찰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저는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신체 능력이라고 치면은, 보통은 신체 능력이죠. 그렇죠. 근데 경찰이 하는 일이 달려와가지고 도둑을 때려잡는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훨씬 많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필요한 능력들이 있을 텐데 이걸 획일화해서 신체 능력으로 이걸 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배치를 다르게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섬세하다는 맥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고. 근데 현 시점에서 사실은 보통 현 시점이라기보다는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대 조직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든 면이 있죠. 거대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그 섬세한 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한테 그럼 네가 어떻게 경찰 조직을 어떻게 네가 그러면 그 섬세한 장치들을 마련할 건데 너가 그러면은 한번 해봐라. 뭐 내가 뭐 가상에 뭘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거기서 딱 대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안에 모든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걸 부정해서 안 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또 제가 모르는 수많은 맥락이 있겠죠. 그 승진하기 위해서는 몇 년마다 근무처를 옮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내근만 옮기면 이제 승진 그 연차가 제한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외에 엄청나게 다양한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넘어서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어렵긴 하죠. 이게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따질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글쎄요, 완전히 어떤 적재적소의 사람을 명식 씨 말대로 적재적소의 사람을 딱딱딱 뽑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고, 근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예를 들면 신체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능력은 훨씬 더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 능력들이 측정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뽑혀서 또 어디 가서 충분한 자기 몫의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건 거죠. 이거는 사실 뭐라고 속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그 조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조금 저는 사실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저랑 고은 씨랑 뭐 이제 달리기라던가 이제 뭐 누굴 잡는 걸 식전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신이 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자니까 이만큼 해야 되고 여자니까 이만큼 해야 되고 요것도 사실은 그걸 남녀 기준으로 사실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그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종류의 어떤 차이들이 존재하고 그게 남녀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왜 지금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상정된 여성에게 이 화살이 가고 있는가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명식님이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주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나 제도 자체가 불명확한 거지 그게 여성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기준 자체가 남녀로 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게 되게 좀 미묘한 문제 같은데, 그럼 아까 서준님의 얘기는 그 기준을 남자든 여자든 경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서준님은 이제 그거를 범인 진압이라고 하는 체력적인 기준에 포커싱을 맞춘 거지만, 그건 남녀 기준을 따로 두지 말고 그 체력의 기준만 봐야 된다고 서준 씨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준 씨 얘기는 물론 제가 한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이야기는 아니고, 그다음 고은 씨랑 완벽히 똑같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냐면 경찰의 일은 체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서준 씨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한편은 그래서 서준 씨 얘기에서 설득력을 좀 느끼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남녀 기준이 아니고 남자도 이제 약한 남자가 있고 강한 남자가 있고 여자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여자도 약한 여자가 있는 거면 당연히 강한 여자들도 있는 것처럼. 근데 남자는 이만큼 여자는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눈에 딱 띄는 건 그거죠. 이거 남녀로 구도를 짜놓고 여자한테 주고 있네? 그렇게 구도가 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받아야 해. 그러니까 이걸 남자들이 네가 참아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기준을 왜 남자와 여자로 짰어?
왜 구도를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저는 좀 헷갈리는 지점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사실 만복님이나 그 서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랄까 이러한 제도 혹은 기준에 대한 설명, 맥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람들이 충분히 맥락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우리가 여성이 차별받아온 역사 혹은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 그 주차장,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내 주변에 주차장에서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그런 맥락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져야지 그게 내가 납득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은 각자가 동일한 어떤 이슈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 우리가 서로 다른 맥락들 속에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 사실은 그거를 원래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공적인 토론, 공적인 담론을 모은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게, 납득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게 원래는 사실은 정치가 그거를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현 시점에서는. 만복님이랑 서구님이 이제 두 분 다 제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역차별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실행되더라도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이미 결정된 제도가 있고 그 제도를 위에서 이렇게 약간 뿌리는 것처럼, 지령 전달하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해주는 방식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가는 방식? 그래서 진짜 나랑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조금 더 많고, 거기 안에서 이야기가 충분히 된 뒤에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어떤 제도들이나 뭐 문화 개선이라던가 이런 게 생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약간 짧은 시간이라서 뭐 많이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조금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이야기들이나 다른 생각 드시는 거 있으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꼭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되게 좀 흥미로우면서 한편으로는 좀 여전히 좀 막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웠던 지점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인터뷰에 나온 4분이랑 따로 뭐 모여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4분도 서로 뭘 얘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분 네 분의 배경도 좀 조금씩 달라요. 취직하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있고, 연령대도 사실은 그 다들 20대이긴 하시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은 좀 천차만별인 편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문제, 이 공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현실 파악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 진단 같은 게 스펙트럼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물론 이제 그 표현과 그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그 진단 자체는 사실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꼭 역시 좀 몸으로 느끼고 이런 것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구나, 그 점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로 풀어가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어떤 방향성은 다들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는 정말 힘들겠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려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구나, 이런 점에서 좀 막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아예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져버리거나, 그렇다 아니면 너무 그 바쁘게
당위적으로 휙휙 던져버리면은 이 문제는 더 꼬여갈 거라는 어떤 확신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앞으로도 훨씬 멀리 보고서 그러면서도 이제 관심을 꾸준히 갖고 풀어나가는 수밖에는 좀 느린 걸음으로라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는 수밖에는 없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아슬아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식 씨가 말한 것처럼 저도 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다들 체감하고 있는 게 비슷하구나라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 공정에 대한 이슈 자체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정하다. 이것이 어떤 사회적 조건이다. 이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무력으로 빠지기 쉬운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니힐리즘으로 가기 쉬운 그래서 오히려 좌절하기 쉬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촉발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아니면 정반대로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는 오히려 공동 의제가 돼가지고 이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아슬아슬하구나 양쪽 어디로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겠구나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인터뷰 보면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두 분과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인상적으로 좀 들렸던 부분은 제도 정치가 이 공정의 문제를 일부분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공정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대선 기간이라는 것과 맞물리고 그리고 제도 정치권에서 되게 활발하게 이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공정과 청년을 엮어서 발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치권이고 근데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 속에 제도 정치가 최소한의 기준을 해줄 수는 있지만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전부가 아닌 그 다음의 어떤 행동들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의 고민과 실천으로 또 연결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고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수동적인 어떤 설명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고 때론 내가 한번 더 그걸 궁금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리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청년 공정을 묻다. 나 로봇이냐고. 네가 아직 그랬냐? 네, 이렇게 해서 청년 공정을 묻다 4강이 끝났습니다. 같이 먼 길 와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길드단은 언제나 이런 논의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또 많은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든 저희 인스타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든 언제든 문 두드려 주시면 반갑게 저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길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다들 이렇게 손 흔드는 거 한번 썸네일용으로. 너무 이거 지금 아니야? 너무 추워 지금. 되게 부들부들 떨었어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